자, 826페이지. 자, 우선 책을 보지 말고 저만 보기만 하세요. 자, 잘 보세요. 한번. 저기 우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첫째 기능론. 기능론이 등장하는 것이 1950년대,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갈등론이라고 표현해요. 갈등론. 역시 기능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신교육사회학이라고 해요. 신교육사회학. 영국에서 70년대 등장하는 건데, 자, 하나씩 설명하면, 기능론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거시적이에요. 거시적이다. 이것은 교육이라고 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종속 변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거시적이야. 교육은 그 자체는 변화될 수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가 바뀌어져야만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를 일단 묶어보세요. 책에다가 지금 한번 이 두 개를 위에다 묶어보세요. 그래서 요 밑에 신교육사회학하고 대립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구교육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어. 구교육사회학. 그래서 구교육사회학 이론에서는 첫째 두 가지, 특히 어떤 교육의 내부보다는 교육의 외적 측면에 관심을 둬요. 교육의 외적 측면. 교육의 외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두 번째는 구교육사회학 이론에서 유기체라는 존재는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존재는 수동적 존재로 봐요. 유기체는 수동적 존재이다. 그랬어요. 자, 갈등론하고 신교육사회학론의 공통점은 기능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건 같아. 좀 더 설명할 거고, 기능론하고 갈등론하고 공통점은 거시적이라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신교육사회학 이론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입니다. 미시적이라는 것은 교육은 나름대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든지 교육 내부에 관심을 둬요. 이를테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관심을 둔다든지 교육 내부에 관심을 둬요. 그런 측면에서 기능론하고 갈등론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 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이제 우리가 미셸 영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미셸 영 같은 사람은 지식과 통제라는 책에서 교육사회의 관심을 거시해서 미시로 전환시키는 사람이에요. 자세한 걸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번스테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번스테인 같은 사람은 첫째 교육의 자율 이론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학적 연구, 특히 언어라고 표현해. 이 언어는 구어 양식입니다. 우리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야.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 책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알아둘 것은 이제 기능론하고 갈등을 구분하는 건데, 자, 기능론은 거시적이다. 거시적이면서 안정을 지향한다든지, 안정. 그 다음에 통합이라든지, 또 상호작용이라든지, 각각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상호작용적이야. 유기인 관계예요. 앞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 유기체에서는 기능론에 영향을 준다. 그랬을 거야. 안정이나 통합, 상호작용적이다. 그런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강압이라든지 긴장, 알력, 갈등, 분열 이런 쪽이야. 그래서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봐. 여러분, 그냥 아빠가 밖에서 기분 나빠갖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참지 마요. 힘든 게 약이 아니야. 아빠 죄송한데요. 제가 고쳐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계기인 거예요. 갈등이야. 그럼 아빠는 그러실 거야. 아마 시끄러! 그래서 가면서 막 웃을 거야. 왜? 실수했다고. 자, 다음부터는 밖에서 기분 나빠갖고 오셔도 절대로 애한테 화풀이 안 할 겁니다. 갈등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쪽에서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 물어볼까? 여러분, 오늘 노사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야. 오늘 노사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잖아요. 동등한 관계잖아요. 어디 감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디 개겼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회장님, 영원 한총 딸랑딸랑 그랬어요. 여러분, 정주영 그러면은, 정주영, 이건희, 이병철 그러면 대통령 보다 높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는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건희 쪼는 거 봤습니까? 어디 신문서 어디? 이건희 쪼는 거 봤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맨날 쪼잖아요. 말 한마디, 노무현 무슨 말 하나 하고 이만 크게 깔아대고 있어요. 그거 갖고 쪼잖아요.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봐요. 여기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기능론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일 것 같아? 아니면 격한 변화일 것 같아? 기능론에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쪽이니까 점진적인 변화 쪽이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는 한나라당 쪽으로 나누면 돼요. 보수적이다 그런 쪽으로. 이쪽은 진보적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민노당이나 아니면은 여러 쪽으로 봐주면 잘 맞습니다. 수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변증법 같은 경우 갈등론을 토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변증법 해결이 주장했죠. 정반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가는 변증법이다. 그래? 몰라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을 인정합니다. 그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돼. 그것은 그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아도 돼. 많이 배웠으니까 사회 계층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갈등론에서는 사회 계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지네는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아야 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지네는 안에서 일하고 우리는 밖에서 일을 해야 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계속 갈등을 겪는 거야. 그 다음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봐요. 학교 통해서 선발의 기능을 한다든지 또 사회화의 기능,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규범을 배운다든지 예의를 배운다든지 앞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학교에서 배운다는 측면이에요.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육의 기회균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기능인이나 전문인을 양성한다든지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갈등론에서는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한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내 말이 맞아 틀려? 말해봐. 어떤 사람 IQ 150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IQ를 75로 태어나고 대략 두 개인데 어떻게 이게 평등해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요. 그러면 머리만 얘 2배로 좋고 그러면 경제적 격은 얘가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얘는 부잣집 아이 아닙니까? 얘는 가난한 집 아이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여러분, 예전엔 그랬어요. 얘들은 조금 태어날 때부터 얘는 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사립중학교 다녀들 봐보세요. 걔들은 좀 뚱뚱했어. 걔들은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녀. 악기, 신발 좀 되게 많이 들고 다녀. 걔들은 되게 호리호리해요. 못 먹어서. 지금은 반대야. 지금 반대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되게 날씬해. 이 동네 부자 동네가 어디 없지? 부잣집 아이 요즘 날씬해. 얘는 요일마다 친구가 달라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은 미국인 친구, 화요일 날은 프랑스 친구, 중국인 친구. 얘는 가방 던져놓고 엄마 아빠 일도 하더래야 돼요. 그렇게 얘는 유치원을 4년 다녔고 얘는 유치원 안 다녔고 초등학교 6년 가방 들고 도와줬고 6년 똑같이 수능시험 봤어요. 찍은 문제 2문제 틀려 하더라도 점수 500점 만점에 얘는 470점 나와요.
찍은 거 두 문제 맞았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 맞아 175점이에요.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 편하게 얘기해봐. 아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실업자인 거 봤고 그런 애들 그냥 못 간 거 봤어요? 아무나 말해봐. 노무현 아들, 전두환 아들, 김종필 아들 아무나 말해봐. 노태우 아들 아무나 말해봐. 이승만 아들 아무나 물어봐. 아무나 물어봐. 여러분 아는 대로 물어봐 나한테. 실업자 하나고 다 대학 재수 안 했고 다 들어갔고 외국고등학교 다 들어갔고 다 어떤 방법으로 편파적으로 했어라도 걔들한테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번에 여러분 장관 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장관 하려다 못한 사람 졸제 인문제로 들어가다 3월달에 그해 3월달에 외국 고등학교로 간 거 아니에요. 외국을 어떻게 갔냐?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로 특차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갑니다. 애들은 전부 다 갑니다. 우리 사람은 맹하니 그렇지. 여러 취업 시험이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지시하면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모집한다고 쳐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에 어떤 이사하고 쳐보세요. 어떤 이사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홍보이사든 관리이사든 무슨 이사라고 쳐보세요. 우리 조카가 이번에 거기 지원했다고 쳐보세요 한번. 떨어져요? 거기를 생각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한번. 이번에 그 사원 이번에 채용 이번에 관리 담당한 사람이 누구지? 자네였나? 왜 면접시에는 면접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현재 관리사로십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기 했나졌다고 쳐보세요 한번. 잘랐다고 쳐보세요 한번.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수 장난이에요. 우리 아빠가 다 교수였다고 쳐보세요 한번. 우리 아빠 제자들이 꽉 차 있어요. 학교에 다. 여러분 내가 은퇴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돼요. 자네 요즘 별일 없지? 우리 애가 이번에 그 학교에 이번에 그 교수로 이번에 그 원서를 낸 것 같은데 자네가 알아서 한번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공이 잘 안 맞으면 교양교수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나 나나 갈 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공무원 준비만 해. 정말입니다. 정말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건 비교육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은행에서 어떤 은행에서 무슨 광주은행, 대구은행, 무슨 은행, 경남은행에서 50명 채용 쳐보세요 한번. 성적순을 과연 얼마나 들어갔대? 지금 시험 안 봐요. 다 면접이지. 면접이에요. 면접 뭔데요?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자, 어떤 생각해보세요 한번.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데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죠. 점수 많이 맞았으니까. 그래 좋은 대학 쓰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죠. 좋은 배우자 만났으니까 시가 좋으니까 좋은 거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거기 만나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뚱뚱하네 만들어야 뚱뚱하네. 어차피 계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다. 세계 무슨 금상을 받았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봐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들인가. 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지. 안 그래요? 안 보지. 그런 걸 안 보지. 어차피 사람은 태어날부터 불평등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요때 시켜보세요 한번. 당연히 걔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계층구조를 정당화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론하고 갈등론 중에서 선발적 교육관이다. 기능일 것 같아. 갈등일 것 같아. 선발이다. 기능론의 입장에서 강조했어요. 기능론이야. 특히 기능 같은 경우는 파선세 같은 경우는 학교육이라는 것은 산업사 인력 배치기다. 그래. 산업사 인력 배치기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할 때 10명 졸업을 했으면 6명이 중학교 진학해요. 그러면 4명 거기에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거야. 또 고등학교 4명이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 안 된 사람 2명은 또 거기 직장을 찾아가요. 대학 진학하는 사람은 20% 그중에 한 명 대학 진학해요. 그럼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똑하고 부잣집 아이가 여기에 지나가요. 똑똑하기만 하면 여기 가요. 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축 서울대 합격, 후원자 구함. 왜? 등록금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그럴 거예요. 알바하지 그럴 거예요 아마. 알바 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나오자. 여러분 가끔씩 전세로운 거 같은 거 봐보세요. 쌀 한 대박 때문에 서로 막 모르고. 여러분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 1970년대 들어와서 100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먹는 문제 해결됐지. 그 이전은 정말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중학 정도 나왔다고 치면 많이 좋아한 거죠. 정말 고등학교 가는 경우도 솔직히 얼마.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잘난 집. 옛날에 동경제대 출신, 경성제대 출신. 경성제대 어떤 사람 친일파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시험을 받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잘난 집 자녀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학교 교육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누구를 놓고 잘 쓴 집단의 상위 집단의 문화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교육 내용 자체가 상위 집단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갈등 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대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책을 이렇게 한번 자 그런 내용을 꼭 염두에 놔야 돼. 자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은 똑같이 외적 측면에 관심을 둔다 그랬고 유기체라고 하는 존재는 수동적 존재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기능론에서 1950년대 그랬고 이해만 하세요. 하나도 없어. 거시적 안정 합의 통합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회화 선발 능력 교육을 통해 기능인 또는 전문의를 양성한다. 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이 항상.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합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60, 70년대 등장 거시적은 똑같아. 교육을 정치, 경제의 종속 변수로 보다. 정치, 경제가 바뀌어져야만 교육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루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쳐보세요 한번. 어떤 형태로든 고교관 등급을 인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루당은 밑에 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삼불정책 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삼불정 첫째 뭐야? 첫째는 고교 등급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교 평준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본고사를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본고사를 보지 말자. 세 번째는 기부금 입학을 하지 말자. 만약 그럼 이걸 찬성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 당연히 잘 사는 집은 찬성하겠죠. 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으로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 말 알아들어요? 어쨌든 교육은 정치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정말로 교육비가 너무 적습니다. 교육재정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얼마 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가정교육 전공이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 전공 놀고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자 어쨌든 교육은 정치 경제의 종속 변수로 본다는 것은 기능이나 갈등은 같습니다. 변화, 강압,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지요. 학교 교육을 부정합니다. 학교 교육을 부정해요. 학교 교육은 기존 계층 문화를 정당화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 신교육 사회학에서는 미시적이다. 교육의 자율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육 내부에 관심을 두어 미첼 영 같은 사람은 지의 사회성, 지식과 통제라는 책에서 교육사회 관심을 거시의 미시로 전환시키는 사람이에요. 다음 홀스타인 같은 사람은 교육의 자율이론, 언어의 사회학, 언어는 구어 양식,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이라는 이것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줍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됐습니다. 큰 틀만 설명했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페이지 28페이지에 기능의 갈등을 비교 자세히 봤어요. 이제 별표를 딱 했네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를 잘 하세요. 이해를 잘 해놔야 돼. 자, 그런데 외워야 될 것도 있네. 우선 먼저 기능론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는 콩트나 스펜서 같은 사람이고
발전시킨 사람은 드류겜이라는 사람이고, 드류겜 다 좋습니다.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파슨스라는 사람이에요. 파슨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에다가 옆에 막스나 베버, 볼스나 긴트스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성격이 다른 사람이니까 네 사람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 책 보고 얘기해줘. 자, 기능론의 토대 제공한 사람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야? 롱트하고 스펜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사람이 드류겜이라는 사람. 드류겜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파슨스라는 사람. 꼭 네 사람을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야. 시험 공부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전제가 나오는데 특히 파슨스 같은 사람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파슨스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학교는 산업, 사회, 상호나 인력 배치 기능이다 그랬잖아. 배치 동그라미. 배치 기능이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다음, 자, 그 다음에 밑에 특징 칸에 보세요. 특징 칸에 가보면 안정성, 통합성, 합의성, 상호존성 다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다 쳐놓으세요. 안정성, 통합성, 상호존성, 합의성, 상호존성. 안정성, 통합성, 합의성, 상호존성.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교육에 대한 관점. 교육은 전체 사회의 한 하위 체제에서 사회 존속을 위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학교의 교육 내용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보편성을 띠므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육을 낙관하고 교육의 양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많이 올수록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선발, 사회화의 기능을 합니다. 선발. 학력이 개개인의 실제적 능력, 생산성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개개인의 실제적인 능력이 생산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학력을 긍정적으로 봐요. 됐어요. 다음 비판점으로 가보세요. 비판점으로 가보면 학교 교육의 귀족화 촉진. 어차피 의외로 대학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집 자녀들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쭉 서울 합격 쭉 해놓고서 거기 후원자가 입학금을 내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집 아이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귀족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다음 보수적 목적론적 실력 보수적 동그라미. 대개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전통 이런 걸 우리가 유지 보존하는 쪽 사회 변혁이나 개혁보다는 안정을 지향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적이다 그런 말을 써요. 됐어요. 교육에 대한 결정 과정의 경직화.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해서 경직화라는 것은 융통성이나 탄력성, 신축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다가 몇 가지 더 써놔보세요. 그 위에다가 비판점에 대한 내용 몇 가지 더 써볼게. 그 위에다가 쓰세요. 위에다가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우리가 앞에서 기능론 갈등은 똑같이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그랬지? 그랬죠? 네, 똑같이 수동적 존재로 봐.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하나 더 학생의 개별성보다 공통성을 강조한다. 학생의 개별성보다 공통성을 강조한다. 학생의 개별성보다 공통성을 강조한다. 되게 우리가 보수적이다.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대개가 개별성보다는 공통성, 획일적인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엄격한 지도와 훈련을 중시합니다. 엄격한 지도와 훈련. 엄격한 지도와 훈련을 중시한다. 되게 전통적이다 그럴 때는 기능주의 쪽으로 이해해 주라고 그래서 그럼 이해가 잘 맞아. 그 다음에 고학력과 부채질.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지는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고학력화를 부채질할 수 있어요. 고학력화를 부채질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지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인교육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전인교육에 소홀. 지금 내가 써놓은 내용들 여러 말로 못해도 괜찮아. 아하, 이런 것이 기능론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몇 자 쓰도 안 했어. 옆에 바라보지 마. 다음. 자, 그 밑에 공통점으로서는 교육을 정치경제구조의 종속변수로만 인식하고 있다. 아까 배웠네. 그 다음에 교육을 설명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 아까 다 배웠네. 됐습니다. 다음. 하위 1에서 유기체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유기체론 기능론에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제목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초기 기능론 줄만 거나 보세요. 기능. 인간 자본론, 그래, 듣기만 하세요. 저 쓰지 말고 뒤에 나올 테니까 저를 보세요. 교육을 받으면 인간 자본이 형성이 돼요. 인간 자본이 형성된다는 건 기술 기능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기술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높은 수평상을 기대할 수 있어.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 자본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능론의 하위 이론 쪽으로 알아서요. 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제형만 줄거라고 해서. 그리고 슐츠 동그라미 전화보세요. 인간 자본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다음. 근대화 이론은 옆에 하나 써놔보세요. 근대화 이론은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경제발전이 강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 여러분 느끼는데 정말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개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뽀로. 왜 베이비붐이냐면 예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무지하게 낳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낳았어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보통 이제 57, 8년, 요때부터 55년부터 시작해서 61년, 62년, 이때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때는 무지하게 낳았습니다. 이때는. 그때 내가 할 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수능 본 사람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0만 넘을 겁니다. 그때 예비고 본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인원 계속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해서 100만까지 올라가다가 이번에 수능 응시하는 사람들은 51만, 58만 줄어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0만 안 될 거야, 이제. 안 나니까 그래,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 아버지까지 기게 살아요. 아버지까지. 오로지 교육이에요, 오로지 교육. 오로지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지가 공부 안 되면 지 하나 안 먹고 사람 밥 먹고 살겠지 뭐. 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부터 사법시험 패스해보세요, 한번. 패스해보세요, 한번. 행정 패스해보세요. 프랭카드 붙이고 그날 며칠 거기서 잔치예요. 이거 봐보세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하면 뭐해? 좀 이따 또 고시하고 강의하는데.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즘. 패스하면 뭐예요? 가봤자 월급도 그렇고, 마찬가지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거의 그런 급들인데,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니거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 요즘 아니잖아요. 옛날과 같지만 유기는 그런 거 없어요. 획일화되진 않아요. 요즘은 다양성을 추구하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친구들 다 패스했다고. 와, 그래? 아니잖아. 요즘 뽑잖아. 그래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렇잖아. 옛날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대신에 반면 얼마나 다양화됐습니까? 스포츠라든지 연예 쪽이라든지 얼마나 다양화된 분야가 그만큼 분야가 많아졌으니까 옛날은 오직 공부 쪽으로 성공한 사람만 성공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특히 군사정권 체제에서는 최고가 육사였어요. 육사였어요.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끝나게 되면 육사가 짜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IMF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군인이 최고였어요. 군인하고 교사, 공무원,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것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직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나라의 안날도, 걱정도 바로 그겁니다. 자, 일단 거기에 근대화 이런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그래서 교육은 경제발전의 토대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정도 해놨고, 그리고 이제 갈등론에서는, 배워보세요. 갈등론에서는 이제 거기는 전개 과정은 안 볼게. 직접, 대신 머리 들어보세요. 좋아, 보고 읽어줘. 기능론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 저 사람 누구야? 공터하고 스펜서라는 사람. 발전시키는 사람은, 빅갱,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하선스. 하세요. 이런 자꾸 하지만, 이게 아마 뒤에 가서 한번 보겠지만은 그 경남서도 유사하게 그런 문제들이 옛날에 저항이론에서 지로라는 짝지는 문제가 경남서 한번 나온 기억이나 근데 그런 문제 하나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별로 참 문제는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온다. 그걸 이게 문제라고 냈습니까? 따질 거야 누구한테 거기서? 더러워도 걔들이 문제 내는 걸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 들어보세요. 기능론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 누구? 공터하고 스펜서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는 사람은 드리킹,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파슨스. 이렇게 한쪽을 딱 잘라 놓으세요. 그러면 그 옆에 웨버라든지 막스, 볼스, 긴티스, 지로 이런 사람 몰라도 여기만 딱 돼 있으면 규정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제 거기에 갈등론에서 특징카로 가볼게요. 갈등론의 특징에서는 변화성, 조금만 적어놔 보세요. 불안정성, 갈등, 불평등성, 강압성, 분열, 긴장, 알력 이런 말들 다 나온 것들이니까 교육에 대한 관점. 교육은 지배 집단의 문화를 정당화시키며 주입시며 기존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 내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봐. 잘 사는 집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못 사는 집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잘 사는 집안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잘 사는 집에서 그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존의 계층 구조를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은 정책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회적 산물로서 특정 계층의 지식 문화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사회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고 학교 교육의 목표는 진정한 인간성 회복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학교 교육은 진정한 인간성 회복에 도약하는 역사라는 쪽의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고? 갈등론에서 나쁜만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비판하면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한 쪽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판점으로 가볼게. 업적주의 사회 이동을 부정한다. 여러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주인집 아이는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주인집 아이가 보고 버린 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 자연스럽게 수시적 상승이 나타나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갈등론 입장에서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업적주의적 사회이동을 부정한다. 다음.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부정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격한 사회변동만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급격한 사회변동 그랬어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능론적 그러면 한나라당 쪽으로 점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 설명할까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금 다 냅니다. 여러분 집세 다 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제 어제 뉴스 들어봤겠지만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뭐냐면은 세금을 다 각각 냈는데 이 집을 다 포함을 해서 6억 이상이 되면 세금을 또 내라는 얘기야. 이게 종합부동산세예요. 또 종합금융소득세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100만 원을 맡겼다고 쳐보세요. 그럼 얼마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떼어. 근데 그 돈을 합산해서 총 얼마 이상 되면 이자가 되면은 세금 더 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종합금융종합세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그거예요. 어차피 이자 다 떼고 이자에서 세금 다 떼고 집세 타는 왜 또 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요위에 있는 바로 민노당이에요. 민노당은 여기다 더 때리자는 거예요. 너희 부자니까 세금 더 내라. 부유세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부유세.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가 사회주의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부유세를 더 내게 하자는 거야. 부유세를. 그래서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봤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옛날에 한 50만 원만 내면 됐던 것을 지금 얼마 350만 원 내야 돼. 지금 세금. 사람들 지금 죽어라 해요. 어제 마치 피디수첩이니까 어제 그 피디수첩을 내가 우연찮게 봤는데 피디수첩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완전 왼수지. 앞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야. 이 정반에서 복수를 어떻게 해? 근데 참 어제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호학번 학생을 임의적으로 한 50명을 딱 뽑아가지고 현재
생활 어떤가 이걸 알아봤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호학번 학생들이야. 8호학번이니까 그럼 이제 90년 하면은 지금 이제 한 15년 동안 회사 생활 했겠죠. 그래 평균 연봉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가를 봤어. 하나만 결론만 얘기하죠. 뭐냐? 모든 게 운이라는 거예요. 현재 월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 별 차이가 없는데 그때 집을 어느 쪽에다 장만했느냐? 그래서 그때 강남에다가 정말 어렵게 해서 집에서 어떻게 해줘가지고 한 1억 원짜리고 해준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12, 3억이 됐고. 집이 뭔 의미가 있느냐? 집은 다시 주고 온 거 할 뿐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전세만 사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전세. 문제는 뭐냐면 그때 지방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 지방으로 가는 거 뭐라고 그래?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울 다 집 살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 지방에다가 지방을 사는 거야, 이제. 근데 지방에서 옛날에 살 것이 예를 1억에 사놨다. 그러면 지금 1억 1천, 2천. 1억 1천, 2천. 그다음에 서울로 못 올라오는 거야, 이제. 서울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집을 어디에다가 어디에 장만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 이제 보통. 이 사람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 8호학번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가 한 45세, 이 정도 되는데, 이제. 45세쯤 되는데, 사실 거의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결정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전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집을 어디다 장만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억이라고 어떻게 벌어? 근데 집 장만, 근데 이게 향후, 한 5년 만에 이래, 이게 5년 만에 이래. 5년 만에. 이것은 월급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월급은. 어떤 사람 얼마나 웃기냐.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은 남자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고, 여자는 약사예요. 강북 지역에 사는데, 강북 지역에 사는데, 옛날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사 그러면 지금 한 2억쯤 간대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 1억쯤, 2억쯤 간대. 근데 그 갖고 있는 건 그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어떤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하고 여자 약사면 가만 둬. 누가 약사라고 한다면 둘이 나름대로 괜찮게 살만한 사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열등을 이렇게 모르겠다. 하루치나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약국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집 산 거 아니에요. 그때 집 살 정도면 능력이 괜찮았고, 근데 졸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루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 놓고 볼 때, 왜? 자기 친구 다, 우리도 이거 먹고 살만한데, 언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17평, 18평 이런 것들이 12억씩 가. 그건 10,000원짜리 도배를 하도, 몇 겹으로 할 거야, 아마 그건. 몇 겹으로 할 거야. 그건 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때 1억에 사가지고 10억이다, 그러면은 세금을 70% 때려야 돼. 정부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실하게 자기 모으는 건 이제 안 맞습니다. 그 세트를 잘 따져서 집 잘 사는 사람. 팔고. 근데 2억짜리 사가지고 12억 된 사람이야 좋지만 2억에 팔고 나온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예. 한동안 이해 못했대요. 군포 쪽에다가 팔고 1억 2천인가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한 이제 그런 돌아가면서 막 12억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팔고 계약하고 나서 봤더니 500억 올랐다고 하더래, 하루에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1,000원 올랐다고 하더래. 한 달 전에 1억 올랐다고 하더래, 1억. 그러다 벌써 그 12억인 거예요. 그 생각이 1억 5천에 팔았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절차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한 8, 9천에 샀지. 8, 9천 샀으니까 1억 5천 샀으니까 많이 벌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서 한 2, 3년 지났는데. 졸지 12억 됐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2,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제정신 살아갔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요 사람들도 카메라 한번 잡아주고, 요 사람들도 한번 카메라 잡아주고 하는데, 사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고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부동산학과 들어가가지고, 사업 때려치고,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10억이 된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이제 서민들이 부동산 그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제 서민들이 빚내가지고 그거 잡으면 이제 상투예요. 이제 상투가 뭔지 모르지. 꼭대기 잡는다는 거야. 이제 그럼 거품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나자 빠지는 거야. 이제 항상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막 올라갈 때는 일반 서민들은 바람 안 해요. 그러니까 쫙 올라갔을 때 그때 막상 이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 쭉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서민들을 보호하시라도 그걸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 부동산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짜 바보야 이제 진짜 바보야 이제는 지금 바보야 지금. 그래 자기도 살면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17평인데 이게 10억이냐 자기도 불안한 거야 이게. 정부 시책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막 항상 시책 나올 때마다 전 아파트가 반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말 나올 때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오르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하여튼 세금을 최대한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 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받잖아요 이거. 열받잖아. 그냥 여러분 손해본 것도 없지? 어차피 없었으니까.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 자, 거기에 그래서 급격한 사회변동이다 그랬어. 그리고 갈등을 강조해 공동체 의식을 과소평가한다 그랬어요. 공동체 의식을 과소평가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기 갈등에서는 갈등만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랬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노동자는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고 회사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10년간 노사분규 제로. 그런데 그렇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삼성 같은 경우 노사분규 별로 안 하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 진짜로 노동자는 거기를 위하고 그쪽을 이쪽을 위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노사분규 없는 데가 현대중공업. 옛날에 현대중공업이 무지하게 씁니다. 한 번씩 하면. 현대중공업이. 근데 최근에 안 하잖아요. 최대한 해주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한 발씩 양보해서 분명히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갈등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동체 의식을 과소평가한다. 교육을 통한 능력과 재능자의 선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상해요. 솔직한 얘기 해보자 한번.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세금을 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면 돈 버는 사람 우리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언젠가부터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별거 아니잖아요. 그 돈 많은 여러분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 무시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조카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10등 올라가는 게 나서 몸무게 2kg 빠진 게 나서 물어보세요 한번. 몸을 2kg 빠진 게 나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교육을 통한 능력과 재능자의 선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써볼게. 하나 더 써볼게. 자, 비판점이야. 똑같이 갈등의 비판점. 자,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수동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기능론하고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시적이니까 똑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회 구조를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사회 구조를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사회 구조를 이분법으로 설명해요. 있는 자와 없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진 자가 더 많어? 못 가진 자가 더 많어? 투표에서. 못 가진 자가 훨씬 많지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성공한 게 바로 그거야. 여러분, 이회창은 정통 엘리트예요. 이회창은 경기중학교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에, 그 다음에 감사원장에, 대법원장에, 총리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에도 이 순서에서 1번이었어요. 국무총리에 정통 1번, 거기는 쭉 1번.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대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인정해주는 쪽은 어디냐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똑똑한 사람이지 이런 쪽이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봐보세요 한번. 왠지 소주 마시면 쓸쓸하게 기타 치고 왠지 이거 데모할 때 앞에서 이거 뛰두르고 가고 왠지 이렇게 대회시키면서 우리는 옆에 한 잘쪽 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먹힌 거예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먹힌 거예요. 저쪽은 이회창이 피한방울 안 하고 우리가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무 완벽하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술도 다 뚫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회창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이법으로 구조하면서 양분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는 자고 없는 자에서 없는 건 내 편, 있는 자는 네 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처럼 망하고 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떨어진 거 아니에요. 김대중한테 떨어지고 노무현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봐보세요. 한나라당 지금 여루당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내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루당 내 옛날 같으면 한나라당 같으면 와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잖아 한나라당. 왜?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여자집 가서 술 먹지 말고 포장마차 가서 술 먹어라. 왜? 한나라당은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서민적인 모습을. 그래서 절대로 그냥 못 먹게 하고 포장마차 가서 먹어라. 그래 어제는 국회의원 부인들 데려다가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절대 남편들 그런데 못 가게 해라.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가라.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웰빙당 이런 쪽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 거기에 사회 이분법에서 하나 더 학교 교육의 공헌 무시. 학교 교육의 공헌 무시.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봐요. 학교 교육의 공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학교 교육의 공헌을 무시한다.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 이 정도만. 자, 이런 거 할 때 쓸 때 이해 잘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갈등 논줄. 갈등 논줄. 그 다음에 경제 재생산이론 그랬는데, 이걸 보세요. 내가 쉽게 설명할게. 경제 재생산이라는 것은 경제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예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하면, 경제 재생산이론 그러면은, 여러분, 최소한 이건희의 아들의 아들까지는 공무원 한다고 안 할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안 할 거야, 아마. 2세의 사회적 지위는 아빠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 재생산 이론이다. 경제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삼성 일가가 안 돼도 전체 다 합하면 아마 최소한 10조 내 2조 들 겁니다. 삼성 일가 다 합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아들 가보세요. 가보면 아무 상속세 내더라도 최소한 10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조, 1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2조면 만억이야, 만억. 억을 만번 하는 거야, 억을 만번. 그냥 만원. 여러분 얼마 100원 돼? 아무리 상속세를 뗀다고 해도 여러분 2조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는지 알아? 현금으로 트렁크 차 몇 대씩 트럭에다 싣고 다녀야 돼. 트럭으로. 이거 10,000원짜리 그러면 트럭에다 못 실습니다. 트럭에다 못 실어. 트럭 싣고 다녀야 돼. 트럭. 그럼 계속 뿌려야 돼요. 그러고 또 뿌리고 집에 들어가고 또 뿌리고. 자, 2세의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능력에 의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경제 재생산 이론. 그래서 경제 그러면 한마디로 돈이야, 물질이야, 물질. 돈 때문에 물기짝을 맞았어. 폴스나 킨티스 꼭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 사람 이론 찌을 때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두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그래야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바르게 찌어진 것을 찾을 수 있어. 다 하려고 하도 바뀌면 또 개판 들은 거야. 폴스나 킨티스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적 해결문을 뒤가 설명할게. 급식 저하기는 뒤가 설명할게요. 그다음 마지막 그 밑에 문화 재생산 이론 그랬어요. 문화가 다음 세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야. 문화 재생산 이론,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많이 배우면 애가 많이 배우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고등학교 때 비형으로 빠진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야. 어쨌든지 간에 엄마 아빠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녀들도 많이 배웁니다. 또 말로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이 용이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선생님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선생님 과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김상겸이라고 해요. 아유 잘 됐네. 얘기 끝난 거예요. 무슨 학점이 뭐가 중요해요? 시험지가 뭐가 중요해요? 시험 몇 줄 안 하는데 얘는 잘 나왔네. 간단 명료하게 잘 썼어. 핵심 요약만. 착각하지 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대학에서 추천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외국에서 추천 왔다고 쳐보세요. 한번. 성적으로 추천해주는 줄 알아요? 당연하죠. 가까운 사람이죠. 성적으로 추천해줘요? 추천은? 학교에 여러분 학원 대학에서 성적이 뭐 40에 2등, 40분에 1등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똑같이 대학원 진학을 하더라도 긴 얘기 하지 말죠. 어쨌든 자, 이제 문화 재생산은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문화. 그래서 이것은 보대라는 사람인데 보대, 영화, 영화, 문화, 보대, 영화하고 보대하고 뭔 건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자, 외우세요. 일단 두 사람 딱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아야 됩니다. 하는 대로 하세요. 자, 그랬으면 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학과들하고 거기 이론 쭉 정리해 놓은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문제 하나 봐볼까요? 한번 항상성. 여러분 항상성 그럼 변화야 불변이야? 항상성 변화 불변. 불변이에요. 항상성과 관계 있는 교육사회학 이론은 뭐냐 했는데 항상성. 여러분 원래 여러분 호메오스테이스 단어는 한마디로 여러분 겨울에 한참 참았다가 쉬 한번 쫙 해보세요. 한번 되게 시원할 때 있죠. 싹 빠져가지고 싹 빠지고 난 다음에 몸을 살짝 흔들잖아. 움찔하잖아. 움찔하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한쪽도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한마디로 안정을 지향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메오스테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기능론과 관련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해하겠죠? 예,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다음 파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파선스의 기능이론이 말 그대로 기능론을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파선스에 대해서는 내가 네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첫째, 기능론의 체계화. 그 다음에 제사회화 과정으로서 사회화, 제사회의 순서. 그 다음에 사회화는 인지적 사회화와 도덕적 사회화가 있는데 인지적 사회화는 지식기술을 얘기하고 도덕적은 가치나 규범, 태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앞에 배웠지만 학교교 산업사회 배치기능이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그래서 파선스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파선스는 파선스인데 탈코트 파선스야 프랭크 파선스야? 탈코트 파선스. 탈스기능이야. 탈스기능. 기능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세상에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파선스도 알쏭도 알쏭인데 탈코트 파선스, 프랭크 파선스. 프랭크 파선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할 때 나왔던 사람이야. 생활도 우리가 되게 직업지도 할 때 나왔었어요. 근데 복잡히 하지 말고 또 한 사람 알아놓으세요. 그냥 탈코트 파선스라는 사람은 T 파선스라는 사람은 기능론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문제 더러운 문제지요.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시골서 나와요. 시골서. 사람 짜는 그런 건 시골서 나와. 시골서. 경남, 울산. 시골서 나와요. 시골서 나와. 시골서 문제. 옛날에 시골대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시골 문제냐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가 시험 문제야. 근데 저 중앙에서 보는 문제는 되게 표준화된 문제들입니다. 행자부 문제라든지 서울경라든지 7급 문제라든지 이런 표준화된 문제예요. 그 표준화된 문제는 학교로 말하면 모의고사나 마찬가지야. 모의고사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들이 나오잖아. 학교에서 보는 원래고사는 저는 배운 것만 나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문제 나오고 그런 게 학교 문제야. 학교 원래고사 선생님이 내는 거 시골 문제. 시골 문제는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해야 돼. 하나도 해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쭉 들어가 보면 에듀에서의 기능론의 사회관 봐보세요 한번. 기능이론의 사회관. 이제 기능론이다 그럴 때는 항상 머릿속에 한나라당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맞아. 질서 유지적 관점, 교육의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체제 적응. 그 다음에 기회균등과 업적주의 사회이다. 업적주의 사회. 기회균등과 업적주의 사회이다. 교육은 합리적 선발 기능이다. 선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개량. 조금씩 점진적 개량이에요. 점진적 개량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831 인간 자본론.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핵심만 줄게. 9번하고 10번이 핵심이에요. 9번하고 10번이 핵심이야. 교육 투자는 결국 인간 자본이 형성돼 생산성 향상과 수입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상승한다고 보는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 자본론 그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10번 노동자의 생산성에 의해 이미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 자본론
그럴 수 있어요. 됐어요? 9번, 10번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어. 그 나오면 경제재생산이론입니다. 머리 들어보세요. 경제재생산이론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그랬지? 루소하고 겐티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경제재생산이론이다. 경제. 여러분 경제 그러면 한마디 느낌상 말해봐. 하부구조야, 상부구조야? 상부구조, 하부구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형이 상학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루는 학문이야. 이를테면 존재론이나 신학과 같은 거.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다루는 학문이야. 이를테면 기하학이나 천문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 상학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존재론 같은 거, 신학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이성, 마음 이런 것들. 근데 형이 하학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경제는 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이야. 특히 물질을 중시하는 것은 공산주의론의 때가 됩니다. 막스를 유물론자이다 그러잖아. 막스. 공산주의론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막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재생산이론이다 그러면은 첫째는 하부구조 결정론 그래야 될 것 같아. 상부구조 결정론 그래야 할 것 같아. 하부구조 결정론이야. 물질 쪽이니까 물질. 쓰지 마요. 책에 있어. 나랑 같이 볼 거야. 하부구조 두 번째는 이제 신막스 이론과 관련이다. 그래, 마르크스와 관련시키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재생산 이론을 대응 이론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한번. 그럼 현재 자본주의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부조화 계급.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본가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는 교육행정가나 교사가 학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대응시켜요. 그래 앞으로 경제재생산이 그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응이론, 하부구조 결정론, 신막스 이론 그렇게 알아두면 문제 유사하게 나와 다 풀 수 있어. 관련시켜 놓으세요. 책 봐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경제재생산이론에서 대표자 볼스나 겐티스 줄. 볼스나 겐티스 줄. 기초 막스의 계급이론 줄. 그 다음에 교육의 구조를 생산계의 기초하여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다. 학교는 학교 내의 사회관계와 경제구조의 사회관계와 일치를 통해 경제적 생산관계를 재생한다. 그래서 하부구조 결정론 대응, 하부구조 결정론 동그라미, 대응이론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가 신막스 이론이라고 하나 놔보세요. 신막스 이론. 신막스 이론. 됐어요. 그리고 밑에 6, 7, 8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것은 11문제를 별표해 놔보세요. 요 예를 하나 알아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세의 사회적 지위는 교육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을 경제재생산 이론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을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만약에 교육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문화재생산 이론 쪽으로 알아놓으세요. 문화재생산 교육 위에다가는 문화재생산 이론. 문화재생산 이론. 됐어요. 자, 이세의 사회적 교육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이다. 엄마 아빠가 잘 사냐 못 사냐 경제적 지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경제재생산 이론이다. 그럴 수 있어. 다음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인데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뜻은 지도력, 지배력 그럴 수 있어. 지도력, 지배력 그럴 수 있어요. 자, 이해를 쉽게 할게. 그러면 그대로 표현하면 문화가 지배한다라는 얘기인데 문화가 지배해요. 옆에 지배계층에 의해 선정된 문화에 의한 지배. 그거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지배계층에 의해 선정된 문화에 의한 지배.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여러분 내가 이걸 조심해서 들어보세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다 그럴 때는 문화가 지배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문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은 지배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 문화가 결국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을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다라고 표현하고 문화 재생산 이론은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예를 뒤가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교양인 집안의 자녀들이 교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걸 문화 재생산 이론이라고 하고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문화가 지배한다 그런 뜻이야. 어떤 문화가 지배하냐? 바로 지배계급에 형성된 문화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친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여러분 막 그냥 편하게 떡볶이 먹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맞선 보면서도 떡볶이 먹고 막 하고 수다 떨을까? 맞선 보면서는 좀 우아할 거 아닙니까? 먹고 입 닦고 저는 소식합니다. 오다가 짜장면빼기 다시 먹어. 왜? 알게 모르게 그 문화에 따라 행동을 하면 교양이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고 취임할 때 이렇게 쭉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할 때 음식이 무슨 먹을 때 마실 때 할 때 여러분 대개 상위 계급이 말하고 하는 그 집단의 그 생활 방식은 뭐예요? 입만 댔다 아이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잘 되시죠? 아이고 하십니까? 입만 댔다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완샷을 해버린 거야. 완샷을 3번을 완샷하네. 3번 따라주면 완샷. 그걸 보고 조중동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조선 동아 중앙에서 천박하다고. 네. 우리 문화는 완샷 문화예요. 우리는 완샷 문화예요. 그네들은 그게 아니거든. 됐다 술 한잔 음미하면서 밥 먹어서 그 딱 한 잔 넣고서 죽이네. 뭐가 취하야 죽이지요.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나는 왜 먹어 내가 그거. 술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층민은 그래. 하층민은 우리 문화는 그래요. 우리 문화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맥주 한 병 가지고 어떻게 밤을 새워 술을 마셔. 맥주 한 병 가지고 물을 3컵 먹겠네. 물은 먹어도 그렇게 하면은 교양이 있다고 표현하고. 자, 알게 모르게 지배계급에 형성된 그 문화예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교양이라고 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꼭 뭘 하나, 거기에 사람 하나 죽어라 볼까요? 애플, 카우이, 그람시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데, 여러분이 알아둘 때는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돼요. 12번 문제. 지배계층의 문화를 피지배계층에 수용하도록 조작된 이데올로기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의식 속에 깊이 찜에 스며 있는 지배집단의 가치체계가 사회를 통제한다. 죽어라 보세요. 지배집단의 가치체계가 사회를 통제한다. 지배계급에 형성된 그 문화가 결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예를 꼭 알아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생산이론 보호대출 한번 그어놔보고 문화재생산이론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가보냐면 다음 페이지 14번 문제를 발표해놔보세요. 14. 다음 페이지랑 옆에 14번 문제를 발표하면 자 학교에서는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을 중요시한다. 근데 고전음악을 향유하려는 기회는 하류계층보다 중상류계층이 더 많으므로 중상류의 작업성취가 하류계층보다 높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재생산 이론이에요. 학교 교육 내용은 상위계층에 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를 보세요. 내가 하루 저녁 내일 수학여행을 가려면 아침 6시까지 학교를 와야 돼. 근데 나는 집에서 오려면 10km야. 도저히 안 돼. 그래 하루 종일 친구네들 잤어. 하루 종일 친구들 잤는데 세상에 그 집은 이상한 집안이 돼. 어떻게 저녁밥을 먹으면서 1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1시간 동안을. 그러면서 밥 먹는 도중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FTA, 환율, 유가가 올랐을 때 장단점 뭐 이런 거. 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입에 미치는 영향, 환율 이런 거 뭐 N달러 환율 하면 다 배워요. 뭐 이라크에서 이라크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형하고 딱 형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와 같이 형한테 딱 배워요. 또 뭐 방정식이 뭐고 분수가 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따 공부 조금 배우고 나와가지고 과일 먹자 나와봤더니 엄마는 피아노를 치시고 아빠는 2층에 내려오시면서 내려와. 여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자가 그 음악 시간을 배우고 나 똑같아요. 뭉짝 하는 거. 하루를 지내봤더니 학교 배우고 나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거기 잘하면 공부 잘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서는 환율이라는 자체 이런 건 없어요. TV 꺼, 전기 다른 마. 연속곡. 이러니 그 애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사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 그 애들이 볼 때는, 야, 너 우리나라 대통령을 몰라, 대통령을? 대통령이 누군데? 이승만? 아, 이승만은 죽었고!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이만 개방해서 그렇지. 이런 것이 개방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밥만 먹고 시끄러고 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맞아, 애들 차이가. 그래서 잘 사는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막 재생산이 문화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학교 교육 내용이 상위층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층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뭐와 관련되느냐? 문화 재생산 이론과 관련해요. 또 하나,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6번 문화 재생산 이론에서 문화자를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문화라는 말, 문화. 여러분, 이 문화라는 말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학력 포함시킨 걸로 알아놓으세요. 문화 자본, 문화 재생산, 학력 재생산. 문화 자본, 학력 자본 같은 표현인데 조금 학력 자본이라고 할 때는 좀 권위적이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진 않지만 항상 문화라고 할 때는 학력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아놓으세요. 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보호대출 걸어놨고, 그리고 그 밑에 문화 생산 이론의 명제는 상징적 폭력이야. 상징적 폭력 동그라미. 상징적 폭력 동그라미. 상징적 폭력이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힘의 행사를 줄을 다 그어놔보세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즉, 지배계급의 문화와 지배 유형이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학교와 같은 문화제도 속을 통해 알게 되는 과정을 상징 폭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참 정통성을 띠는 것들이야. 그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상위층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했을 때는 교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잘할 때는 천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용 읽어보세요. 한번. 상징적 폭력이라는 표현, 문화 재생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음 5번 별표 하나 보세요. 그 밑에 중상류 이상 계층의 자녀가 하층의 자녀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5번만 별표 해놓으세요. 그 14문제하고 똑같아. 그 다음 6번. 아동의 학업 성취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보다는 직업적 지위출. 만약에 직업적 지위를 강조했다 할 때는 경제 재생산 쪽이지요. 이해 가요? 직업적 지위보다 교육적 배경이라 그랬어요. 교육적 배경이 그러니까 문화 재생산 쪽이지. 됐어요. 그리고 899번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13번 가볼게. 문화자본에서 하비투스적 문화자본, 여러분 하비투스, 헤비투스 우리가 습관, 관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적으로 굳어진 거야. 어릴 때부터 계급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된 것으로 지속적인 성향이며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저쪽은 양반 집안의 자녀니까 우리는 저쪽 집안에다가 같은 나이 좀 말을 높여야 돼. 이런 같은 경우 다 우리가 헤비투스적 문화자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다 그럴 때는 책이나 예술품,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다 그럴 때는 졸업장이나 자격증 것들을 문화자본이다 그럴 수 있어요. 됐습니다. 13번 문제 읽었어. 다음 제국주의입니다. 들어보세요. 원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침략전정, 영침략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식민지 전쟁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문화 제국주의라고 할 때는 물에게 의한 침략이 아니라 한마디로 문화에 의한 침략이에요.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에 의한 침략이에요. 여러분 조금 문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백인이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죠? 왜 백인이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죠? 독일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 스페인 사람인가?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어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입에 담기 싫은 얘기인데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회화 하나만 자면 정말 천인데 한국 가서 먹고 사는 거, 사귀는 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만 가면 먹고 사는 문제, 여자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국인 만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래요? 아주 하네요. 자, 괜히 열받으니까 하지 말고 문화에 관한 침략입니다. 문화에 관한 침략이다. 그랬어. 자, 문화 제국입니다. 됐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 볼게. 다음 이제 미시적 접근 이론이다. 미시적 접근. 그래서 미시적 접근 이론에서 항상 이제 거기에 표가 나와요. 별 거 없고 여러분 어디로 나가보면 2번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저를 보세요. 먼저 내가 신교육 사회학 이론 때 뭐라고 했냐면 신교육 사회는 우리가 교육의 장점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교육과 교사학생은 상호작용에 역점을 둔다. 교육생에 정점을 둔다. 그래서 미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호작용 개념만 줄거나 보세요. 개인과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취한다. 그랬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의 관계야.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학생과 학생,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아까 이 상호작용 이론, 상호작용은 신교육 사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 다음 115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하면 가운데쯤에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어쨌든 지금 두 사람 이상의 상호 관계잖아. 타인의 평가의 사항을 이걸 면경자아이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면경이라는 표현을 거울이라고 해줬습니다. 거울 자아이론 그래도 좋아. 거울 자아이론. 자, 이와 같이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쿠올리라는 사람이에요. 면경 자아이론, 거울 자아이론 그러면 쿠올리라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면경 자아이론 위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타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획득. 쿠올리. 타인에 의해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획득 그랬어요. 타인에 의해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획득하는 것을 면경 자아이론이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신교육 사회학 이론 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자, 그러면 개념. 신교육 사회학 이론. 종래의 교육 사회학 사회계층과 교육계의 배분 등의 외형적 문제만 집착하여 내부의 현상을 등한시하여 교육 내용 및 교육의 과정 동그라미. 교육 내용 및 교육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경향이 이루어졌다.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과정. 아까 우리가 교육 내부에 관심을 둔다 그랬어. 미첼 영 같은 사람은 교육사회 관심을 거시해서 미시로 전환시켰다. 거시해서 미시로 전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핵심 요약칸에 가보면 교육의 내적 과정 동그라미. 내적 과정. 그 다음에 미시적.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말들이 빠지면 신교육 사회학 이론 설명이 안 돼. 그 다음 교육 내용 B번에. 그 다음에 지식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사회학. 그 다음 그 밑에 C번에 현상이나 해석학. 항상 여러분 현상이나 해석을 토대로 하는 진리는 주관적 지식이에요. 객관적 지식이에요.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다 그래야 돼. 그래서 주관적이며 상대적.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식의 존재 구속성. 알게 모르게 사회는 많이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걸 지식의 존재 구속성이다라고 표현해요. 다음 페이지. 자아의 발달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친말들이 빠지면 절대로 신교육 사회학 이론 설명이 안 되다. 아까 내가 개괄적으로 설명했지만 대개 내적 과정이나 지식사회나 지식을 중시한다든지 현상학이나 해석학을 들어 상대적이면 주관적이나 이런 말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면 절대 보편적 불변 그런 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내용만 잘 연결하세요. 다음 학문 방법
논에서는 사회 현상학, 그 다음에 민속방법론 쭉 제목만 적어놔 보세요. 사회 언어학, 상호작용론 제목들만 학문 방법론으로서 사회 현상학이다 그랬는데 사회 현상학, 특히 현상학 동그라미 앞에 우리 현상학이나 현상을 토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내용의 초점 동그라미 A번 내용의 초점을 둔 이론으로 객관적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하나의 철학적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실증주의를 비판으로 등장했으니까 주관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현상학이니까. 그래요? 내용의 초점 그랬어. 그 하나만. 그 다음 D번 현상학은 인식이 부여하는 의미를 통한 이해와 상호 주관성을 중시한다. 인식이 부여하는 의미를 통한 이해와 상호 주관성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민속방법론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한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저를 보세요. 민속방법론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연구해오는 방법인데 교실 내에서 학생과 학생은 상호작용이나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이 분석하지 않느냐.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민속방법론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교실활동 분석이라고 써놔보세요. 교실활동 분석. 민속방법론에다가는 교실활동 분석. 그래서 여러분 개념 칸에 가보면 개념 칸의 세 번째에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내용의 초점 동그라미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학교 교실 내에서 전개되는 학생, 교사, 집단 간 상호작용으로서 교실활동의 분석에 초점을 기울인다. 거기만 줄. 학교 교실 내에서 전개되는 학생, 교사, 집단 간 상호작용, 교실활동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을 민속방법론이다. 그래. 복잡해하지 마세요. 민속방법론 전통적으로 연구해둔 방법 중에서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민속방법론이다. 그래. 다음 더 중요한 건 민속방법론은 신교육사회학 이론의 학문연구 방법론이다. 거기서 신교육사회에서 나오는 말이야. 다음 사회 언어학의 언어 동그라미. 아까 우리 번승이 같은 사람은 언어를 중시한다 그랬어. 일단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많이 설명했네. 넓게 보세요. 신교육사회학 연구 방법론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런 현상학이라든지 민속방법론이라든지 사회 언어학, 상호작용 이런 것이 아니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꾸 문제가 깊어져요. 특징. 다 배웠어요? 기능이론 비판으로 등장한다. 줄. 미시적인 학교 내부 문제에 관심을 둔다. 줄.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가치 중심적이며 주관적인 이해이다. 줄. 지식 사회학적 관점이다. 줄. 그 다음에 교실 장면이나 학교 생활에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아까 우리로 민속방법론이 그거예요. 줄.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15번에 가보면 과학 실증주를 배격하고 해석학적 방법론 해석학줄 방법론 줄. 됐어요? 그런데 쭉 나왔는데 그건 다 중복되는 말들이에요. 다음 그 밑에 6번 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이라는 사람은 지식과 통제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사회의 관심을 거시에서 미시로 전환시켰다. 거시에서 미시로. 아주 배운 거야. 그 다음에 7번 번스테인의 자유이론 그랬는데 자유이론 결정론에 반대하여 문화의 생산성에 여러분 결정론 굳이 하나 써놓는다면 여러분 결정론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기능론이나 갈등론 여기 해당이 돼.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이것은 아까 우리가 거시적이다 그랬잖아. 교육을 정치, 경제, 종속 변수로 본다고 그랬어. 교육 자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결정이 돼 있어. 이미 다. 결정론 비슷하다 뭐라고 써놨어? 기능론이나 갈등론 썼어요. 됐어요. 결정론에 반대하여 문화의 생산에 상당한 일선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다음. 자, 하나만 뜬말고 다음에 자 거기에 비읍번 하나 더 봐보세요. 번스테인에서 비읍번 다음 가보면 두 번째 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이 정당하다고 믿는 종류와 지식을 반영한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갈등론하고 유사한 측면이 나타나지. 갈등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론은 회계가 지배계급의 문화로 학교 내에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갈등론하고 신교육사회의 유사한 면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이 정당하다고 믿는 종류와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교육사회 이론하고 갈등론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갈등론과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 써놔보세요. 갈등론과 유사하다 그러세요.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그런데 사회 언어학적 언어 동그라미 학교 학습은 구어 양식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구어 양식 동그라미. 학교 학습은 구어 양식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구어 양식 동그라미. 효과적인 학습은 공식어라는 구어 양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공식어 동그라미. 공식어, 구어 양식. 우리 말이라 저를 보세요. 내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할머니한테 멍멍이, 꼴꼴이, 염생이 배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학교에 가면은 꼴꼴이, 염생이, 꼴꼴이, 멍멍이 이런 안 나오더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극단적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시골 할머니들이 그래요. 원래 그 말의 뜻을 모르니까 말만 따라 쓰니까 엉망이야, 엉망.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원래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들어가지고 뭐 베란다를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고. 어머니 자꾸 말씀을 고치세요. 그래서 베란다. 내가 가르쳐줘 내가. 뭐 그게 그거지 그래.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하위계층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계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7살 먹은 거 7살밖에 안 먹으니까 중간중간에 따라서 그래. 따라서. 반대의 집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맨날 할 말 없으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접속사를 못 넣는 거예요. 걔는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접속사를 못 넣어요. 그래 국어는 합심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는. 그래서 결국은 잘 사는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어 양식 때문에 그래요. 말 잘하는 공부를 잘해요. 말 잘하는 애들이. 자, 그래서 공식과 대중의 비교가.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이번 초기 사회가 잘못되어 구어 양식 학교 학습에 부적합하면 학습 결손 현상이 나타난다. 학습 결손 현상. 공식어와 대중어의 비교. 공식어, 대중어. 공식어는 일반적으로 국률계층, 대중어는 노동계층. 정반어법, 단순한어법, 상징적 표현, 동족, 기대적 표현 그랬어요. 상징적 표현, 동족, 기대적 표현. 여러분, 동족, 기대적 표현이라는 것은 답이 나왔어요. 너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TV 끌 거야, 안 끌 거야? 안 끄면 터지는 거지. 이런 거야. 상징적 표현은 어머, 너 눈 안 아파? 눈 안 아파? TV 그만 끄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 말이.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 집은 아무나 살면 안 돼요. 알아들어야 돼.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 이상하네. 두부 한 모가 있었는데 없네. 어디 갔지? 그러면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엄마 잘 찾아봐요. 여기는 조금 직접적인 표현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상징적 표현이라고 표현해.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복문단을 우리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사용. 주어 생략. 이게 공식어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좀 길어요. 그리고 밑에는 주어 생략. 그냥 툭 쳐요.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한테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남부터미널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이고 참 요즘도 사람들 참 그래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인사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오다가 오늘 또 터미널스 아저씨한테 아침 가만히 나를 말똥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아가씨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어떤 사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그래서 또 그걸 참았어. 근데 갈 때도 가만히 있어요. 마산이요. 그래서 마산 딱 그랬더니 가만히 뚝 대고 말아.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죠.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말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라.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가씨 인사 좀 잘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가씨 그래. 사람이 워낙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 인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사람을 워낙 상대를 많이 하니까 인사하기가 힘들대. KTX 항상 그 매일 하루 지금 몇만 명의 상대 사람 인사 어떻게 터미널 사람 가끔 표 끊으러 오는데. 그래서 하루아침 맨날 아침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다 싸웠어요. 이제 그 표 끊는 사람들이 이제
표끌린 사람 다 싸웠어요, 이제. 다 싸웠어요, 이제. 아, 예. 참 나는 그런 것들이,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요? 참. 그 힘들 텐데, 그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그거 돼요. 하는 사람 좋고, 듣는 사람 좋고. 이제 표 끌 데 없어, 이제 나, 이제. 표 끌 데 없어. 표도 이제 혼자 끊고 다녀야 돼,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몇 번 잘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자꾸 잘 안 돼, 그게. 자, 거기에 거기 결론 별표에 나와보세요. 구어 양식의 차이 때문에 중상류계층의 자녀가 노동층의 자녀보다 학업 성취가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를 보세요. 중상류계층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어를 쓴다고 그랬어? 대중어를 쓴다고 그랬어? 공식어.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옆에다 가로하고 문화재생산 이론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생산 이론하고 다시 일단 문화재생산 유사하다 그러세요. 일단 문화재생산 이론하고 유사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론하고 신교육사회학론이 유사한 면이 있어. 내 말 이해 가요? 여러분 이런 이론은 정확하게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틀려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이제 우린 크게 볼 때는 어쨌든 경제 재생산이론, 문화 재생산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갈등론의 하위 이론이야. 그런데 신교육 사회학론하고 유사하게 접촉되는 면도 있다 그 얘기지. 가끔씩 이것을 신교육 사회학론의 하위론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게. 내 말 이해 가요? 예, 됐어요. 그리고 자 교육의 기회균등 들어가는데 밥 먹고 해야겠네. 오늘 이상하게 많은 것 같네 수업이. 여러분 시계 몇 시 잘 봐. 이 시계로 1시 10분 시작이야.